유시민 작가가 결국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특히 강훈식 비서실장을 향한 비판이 굉장히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당정청 관계, 그리고 이 관계가 왜 이상해 보였는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어떤 말이 나왔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정치인 유시민 말고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은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냥 군복무 하듯이 가서 예, 예. 군복무 하듯이 가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예, 예. 제대한 거죠 뭐. 되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네요. 진짜 제 인생에서 아주 짧은 기간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뭐 누구나 다 그런 기회를 받는 건 아니니까 그런 기회를 받았으니까 뭐 최대한 할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러고 뭐 그다음 분들한테 넘기고 그런 거죠. 그때 보건복지부 장관 하실 때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제가 그때 막 기자가 됐어요. 2005년에 기자가 돼서 이제 2006년, 7년에 열린우리당을 잠깐 한 1년 동안 출입을 했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국힘 의원들이 유시민 장관님 없는 데서 자기들끼리 칭찬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그 칭찬의 내용은 뭐냐면 정치인 장관들이 오면 보통은 처음에 이제 정책 질의를 하면 얘기를 하다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면 장관들은 빠지고 실국장이나 혹은 과장들이 대답하게 하는데 유시민은 단 한 번도 그걸 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 그 정책 질의와 관련해서 똑똑하긴 하다. 대단하긴 하고 이제 업무 파악은 확실히 잘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국힘의원들이 하는 걸 들어서 그 칭찬 아닌데. 장관이 자기 일을 그 정도는 해야지 기본이지. 그거 근데 겸손하신데 사실 민주당 쪽의 정치인으로 온 장관들도 안 그런 장관들 많습니다. 아시잖아요. 다른 장관 어떤 있는지 잘 몰라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거의 네, 대부분 네. 보면 뭐 옆에 뭐 보좌관들이 와서 대신 이야기해 주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모르면 이렇게 하면 이제 네, 쪽지 그렇죠. 날라오면 이제 쪽지 보고 읽기도 하고. 우리가 본 네, 네. 우린 그런 거 많이 봤는데 직접 다 얘기하시는 그때 거고. 이제 제가 그거를 누가 이제 민주당 쪽에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국힘 의원 제가 이제 그때 뭐 열린우리당 나왔는데 이제 국힘 쪽도 뭐 취재할 일이 있고 열린우리당 이제 좀 안 좋은 기사 쓰려고 그러면 국힘 쪽에 물어봐서 이제 쓰기도 하고 그러던 시절이라 뭐 그랬던 좀 기억이 납니다. 예. 뭐 그냥 군복무 하듯이 열심히 했어요. 그냥. 생각보다 겸손하시. 이제 슬슬 벌써 2시간이 다 돼가서 이제 마무리해야 아쉽지만 돼. 마무리를 9시에는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는데 오늘 못 하거나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작가님? 아니 뭐 하고 싶은 말은 별로 없고요. 나오라 해서 나왔는데 물어보는 것만 얘기해야지. 그럼 네, 저는 마지막으로 뭐 9시까지 마무리 하신다고 그러니까 9분 시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거 여쭤볼게요. 이것도 순순히 개인적인 그 호기심입니다. 구조적 다수 아예 불가능하다. 이런 취재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네. 안 돼요. 구조적 다수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한국은 보수가 이미 구조적 다수인 사회 아니야? 아니 지금은 팽팽해요. 지금 팽팽하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옛날에. 그러면 조금의 변화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내가 그 변화를 좀 앞당기거나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대통령에 취임한 전례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국회에서 협조적인 의석수가 180석이 넘고요. 민주당 여당 의석만 해도 160석이 넘고요. 그렇죠. 조국혁신당, 뭐 진보당 다 해서 다른 자유민주당, 뭐 기본소속당 해가지고 우호적인 그 의석수가 180이 넘는 조건이야. 취임할 때부터요. 예. 그리고 지지율 대단히 높았고요. 그럼 민주당 집권당이 대통령 말을 엄청 잘 들었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뭐 그냥 일만 잘하면 돼요. 일만 잘하면 그냥 대통령 지지율만 유지가 되면 선거마다 다 이길 거고 민주당이. 집권 초반엔 또 그렇게 보였죠. 예, 주식만 올라가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대통령직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까지 다 풀릴 텐데 뭐 때문에 구조적 다수라는 이상한 용어를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의원 워크숍에서 뭐 비서실장이 와가지고 무슨 제3의 길 운운했다는데 그것도 저는 굉장히 본분에 어긋나는 거라 봐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라고 그렇죠. 여당 워크숍에 와가지고 제3의 길은 1990년대 중반에 영국에서는 뉴 레이버라 그래서 토니 블레어가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야당만 하다가 전통적인 노선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3의 길을 찾는다고 해서 뉴 레이버 이래가지고 포기한 게 뭐예요? 독일 3인당 너희의 밑에 그러니까 신중도 그게 이제 슈레더
노르타인 베스팔렌주 큰 주의 주지사를 하던 사람이 그걸 내세워서 결국 저쪽은 그 대처 이후에 정권 뺏겨가지고 야당을 20년 가까이 했고 이쪽은 헬무트 콜한테 뺏겨갖고 18년 동안 야당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야당만 오랫동안 하니까 전통적인 노선의 일부를 버리고 좀 현대화해서 정권을 잡아보자 해서 잠시 성공했어. 그래서 다 망했어요, 그 다음부터. 둘 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집권당이야. 그것도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집권당이에요. 왜 제3의 길 같은 걸 해요? 그리고 우리 제3의 길은 김대중 대통령이 이미 한 거예요. 그 독일의 노이에미트나 영국의 뉴레이버가 신강령을 하는데 여러 해가 걸렸습니다. 정말 수없는 당대회 토론을 하고 당대회를 몇 번이나 열어가지고 강령 수정을 했는데 핵심이 대기업 국유화 강령 이런 거 포기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민주당이 그런 당이 아니잖아요. 민주당은 제2의 길을 갔던 당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분단국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대중경제론,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 이게 이미 제3의 길이에요. 이 제3의 길로 와서 정권 교체하고 네 번째 정권이 설 정도로 성공한 길이라고요, 이게. 이걸 내버리고 무슨 제3의 길을 또 가요? 저는 그거는 어불성설에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어디서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와서 의원 워크숍에서 감히 비서실장이 그런 소리를 해요? 저는 보면서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 또 그거였어요. 무슨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그래. 그거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제3의 길이 말도 안 된다라는 것도 있을 테고,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의원들 앞에서 뭔가 가르치는 강연자처럼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듯한 모형 형식 자체도 대먹지 못한 짓이었어요. 그건 진짜 좀 말이 험하게 나온. 임명직이 선출. 그러니까요. 예. 아니 국민 주권을 절로 보는 거예요. 어디 비서실장이 가가지고 국회의원 160명을 모아놓고 되지도 않는 훈계를 하고 그래요. 저는 그거 보면서도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뭐 그 정도 할 수 있는 어떤 이데올로그도 아니에요. 무슨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한심합니다. 또 다시 마무리는 하드보일드. 작가님 그래도 뭐 슬슬 마무리하시죠. 이제. 마무리. 예. 그래도 대통령한테 그냥 한 말씀 할 수 있으면. 아니, 간지럽게 무슨. 그거는 뭐예요? 대통령한테 말하는 비평은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슬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님께 뭐 질문은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나와주시면 어떤가? 잠깐만.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 채널. 아니 마지막으로 정말, 저희 둘이랑 오늘 방송 해보신 거는 솔직하게, 어떠셨나요? 그렇게 좀, 감 안 되는 애들 데리고 방송을 하니까 힘들었다.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래, 장인수 좀 뭐 옆에서 잘 뭐 받아주고 하네? 뭐 어떠셨어요? 주로 보니까 장인수 기자님이 하시고, 여기 그냥 얻어먹으시네. 아니, 저는. 핸드폰으로? 그런 게 아니라, 장 기자님 눈빛이 계속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치고 들어갈 올해 그래도 한 4년 같이 있어 봐서 장 기자님이 오늘 욕심 계속 막 물어보는 눈빛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의혹을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책도 여러 번 나왔고 의혹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정치인 절대 믿지 말라고 한 적도 있고요.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지지하되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그죠? 도구라고 그랬죠. 본인이. 그다음에 정치인은 도구라고 그랬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권력이 아니라 권한이 필요해서 대통령 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으로 뭘 하느냐? 국민민복을 정진하는 일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정치인이 한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이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 1등도 했습니다. 교보에서. 그 많은 대통령의 의혹들이 있는데 그것은 고전과도 일치하고 현대 정치 이론과도 일치하는 진짜 좋은 말들이었어요. 그 말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죠,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권력자의 모습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오만한 권력자예요. 대통령의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지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역사의 도구가 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믿었어요. 그리고 권력이 아니라 권한이 필요해서 출마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근데 지금 1년 동안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권력자의 모습, 그것도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리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봐서 지지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제대로 보고 지지했는데 그분이 권력을 잡고 나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예. 어느 쪽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대통령은 권력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증명해야 돼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이 한다는 고 했던 그 정치인 이재명의 그 말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우리가. 과거부터 그러한 오만한 권력자였다가 그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권력을 잡고 나서 그렇게 된 건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문제는 중요한 건 지금의 모습이에요. 대통령은 소통하고 교감하고 공감을 이루는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옛날 말인데 제가 이명박 대통령 때 이거 자주 썼거든요. 100번 토론 나가면. 네. 이 사기열전의 사마천이 정치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현대적인 언어로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정치에는 5등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최상의 정치는 백성의 마음을 따라 다스리는 거. 그 다음에 이익으로 유도하는 거. 세 번째가 도덕으로 설교하는 거. 네 번째가 형벌로 겁주는 거. 제하지하, 맨 마지막이 백성과 다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는 두 번째 하고요. 부분적으로 세 번째 하고요. 맨 마지막 거.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를 기본으로 하면서 두 번째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좋은 정치는. 그리고 우리는 정치인 이재명에게 그런 정치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익으로 유도하고 도덕으로 설교하고 백성과 다투는 이 세 가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단이에요. 대통령 알고리즘에 못 뚫고 들어갈 거예요, 지금. 밑에서 보고도 안 할 거예요. 왜냐? 기분 나빠할 거니까. 대통령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하자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지지했던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조건에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성이 눈을 감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성이 잠들지 않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 이성의 끈을 놓치고 우리의 이성이 잠들게 하는 순간 곧바로 괴물이 더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 점을 저는 이 책에도 썼어요. 그래서 고야 얘기하면서 화가 고야 얘기하면서 이 고야가 만든 판화집 제목이거든요.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눈을 뜬다. 직역하면 그렇다던데 이성의 잠은 괴물을 낳는다. 직역하면 스페인어로는 그렇게 써져 있는데 좀 멋있게 번역하면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눈을 뜬다. 이게 실망할 필요 없어요. 절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믿고 지지했고 기대했던 대통령이 우리가 상상했던 그것과 다른 모습으로 현실의 권력자가 되어서 나타날 수 있어요. 역사에서 수도 없이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회의한다든가 정당에 대해서 불신한다든가 인간에 대해서 절망한다든가 이럴 필요 없고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일어났고 그리고 이 조건에서 우리들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내가 선 위치에서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서로 상의하자고요.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는 훌륭하게 치렀다고 저는 다시 말씀드리고요. 네. 희망이 있어요. 그 정당이. 네. 예. 정치인들이 그렇게 분열을 획책하고 이렇게 해도 분열하지 말고요. 서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김민석과 그 친명을 찍은 유권자들은 당원들은 정청래와 그 3인의 최고위원을 찍은
당원들이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요. 반대편에서는 또 왜 김민석과 그 친명들을 찍었는지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당원들은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결과도 훌륭하게 냈습니다. 서로 이해만 하면 달라진 국면, 다음 국면에서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는 이번 전당대회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선택을 하게 되리라고 저는 봐요. 민주당은 그 정도 되는 당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그 점을 위로를 드리고 당원이 아닌 시민들도 이번 과정에서 함께 참여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환멸에 빠지지 말자. 괜찮아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예. 나라 망하지 않아요. 예. 이번 전당대회를 누구도 이기지 못했다. 공화정도 지키고 대통령의 리더십도 지킨 결과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 싸웠어요. 너무 잘 싸웠습니다. 당원들만 잘 싸운 게 아니라요. 일반 시민들도 막판에 여론조사로 함께 싸워줬다는 거예요. 54대 46. 막판 여론조사에서 이성윤을 1위로 끌어올리는 이런 여론조사. 이건 정말 대단한 결과였다. 저는 거기에 시사타파 개총수의 역할이 정말 컸다라고 해석해요. 확실히 그분의 파이팅이 좋아. 뭐 조성은님의 3분할, 뭐 2분할도 있었고, 2분할 투표, 3분할 투표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여론조사가 정말 중요하다 하면서 전화 받아야 된다. 이게 뭐 그런 캠페인도 함께 했었고, 뭐 그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영향은 있었다고 봐요. 자, 유시민 작가의 민주당원들에 대한 평가도 잠깐 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막 이상한 결과 아니에요. 대통령이 낙점해서 후보를 내보냈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근데 저는 사실 민주당 당원들이 어디까지 할까? 정청래 후보가 되기는 어렵다고 봤어요. 그러나 당의 어떤 시스템과 정신과 민주주의의 기본 규칙과 당원 주권주의라는 그 원리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 선까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를 보고 있었는데 저는 40%만 넘으면 성공이라고 봤거든요. 그거에. 근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비주류를 지금 살려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는 민주당 당원들 되게 훌륭하구나. 그 괴로운 상황 속에서 누구도 완전 만족할 수는 없고 누구도 완전 불만족할 필요도 없는 그런 결과로 집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저는 보면서. 대단하다. 당원들이 대단하다. 민주당 당원들 수준이 너무 높다. 놀랐다. 네, 이런 평가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절박하게 싸웠었기 때문에 이 결과에 굉장히 실망을 했었죠. 하지만 유시민 작가는 정청래 후보가 더 크게 질 줄 알았다. 그런데 54대 46. 절묘한 숫자더라. 그리고 비주류인 최고위원들을 다 집어넣는 것. 이건 진짜 대단했다. 이 싸움에서 패배했다고 생각한 우리들에게 좀 큰 울림을 주는 그런 말이었어요. 진 거 아니다. 당신들이 그만큼 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한 거잖아요. 진짜 큰 위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배를 언제부터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보다
제가 가지고 있던 질문들,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은 다른 것들이었어. 왜 지방선거 때 명픽들이 다 떨어졌지, 대부분? 서울시장 떨어지고, 성남시장 떨어지고, 부산 북갑 하정우 떨어지고, 이 다 명픽 후보들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왜 이걸 분석 안 하지? 제가 대통령을 공격해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는 사람들이 이미 갖고 있던 의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거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을 표현해 준 거지. 제 말을 듣고 대통령을 지지 안 하게 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는 이거를 벌써 지방선거 훨씬 전부터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벌써 지방선거 몇 달 전부터 이상징후를 저는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조심스럽게 몇 차례 얘기를 했던 거에 불과해요. 그랬더니 저를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이제 대통령, 청와대의 공기죠, 그런 게. 대통령이 저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서서 저한테 난도질하는 사람이 이쁨 받는 거죠. 그건 권력에서 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사실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참 많이 받는 질문, 최근 들어서 지난 몇 달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원래 저런 사람이었냐, 아니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람이 달라진 거냐, 이 질문이요. 이제 저는 답을 못 찾았어요. 그냥 근데 확실한 거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내가 봤던 이재명이라는 정치인과 지금 날마다 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되는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다른 사람 같다. 그거는 제가 받아들이는데, 지금의 이재명이라는 이 모습이 원래의 모습이냐, 아니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이상징후를 느낀 거는 벌써 가을부터 좀 불안했는데, 이거는 명백히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낀 거는 김남국 의원 사태 때예요. 그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하고 문자, 현지 누나 문자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훈식이 형 이거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불안감을 느낀 거는 그 뒤인데, 그렇게 해서 사표를 낸 김남국이 민주당으로 가서 대변인이 되고, 그렇죠. 전략공천을 받아서 안산의 국회의원이 돼요, 다시. 이거 옛날 민주당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진석 의원은 그 사고를 쳐놓고 한 번 책임 추궁도 안 당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일들이 진행되는 걸 이렇게 보면서, 뭐지 이게? 그러면 이거는 청와대가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안 그러고는 설명이 안 돼요. 명픽은 그냥 전략공천을 주는구나. 그거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사고 쳐가지고 청와대에 사표를 냈는데, 사표되고 나오자마자 당 대변인을 시키고, 그러면 지방선거 때 전략공천을 줘요. 그러는 정당은 맛이 간 정당이에요, 그거는. 내가 아는 민주당에서는 그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김남국 의원 사태를 보면서, 이거는 밖으로 안 드러나서 그렇지, 이 청와대와 민주당과의 관계, 그 민주당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이미 생겨 있는 것 같다라는 불안감을 그때 확실하게 느껴서 그 발언을 했던 거고요. 이제 다 노출된다고 생각해야지. 그 의심이 처음에는 의심이었고, 점점 더 의심이 짙어지다가 지방선거를 보면서 확신이 된 거죠.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평택에 그 김영남 씨를 공천한 거에 대해서 선거운동 열심히 안 했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있지만, 거기 김영남을 공천했다고 비난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특히 친명 쪽에서 소위. 무슨 뜻일까요? 정청래의 공천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 내부 물밑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사이에 심각한 문제들이, 본인들은 다른 측면에서 문제를 느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민주당의 개혁성, 이런 것들이 소실되어 가는 과정이 이제 우리 모르는 사이에 좀 깊이 진행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진 거죠. 그리고 왜 명픽들이 지방선거에서 떨어졌을까? 그때도 유리창 하나 깬 거예요. 밖에 차 유리창 하나씩 깬 거예요. 유리창을 3개나 깼다고요, 시민들이. 그런데도 대통령은 지방선거 끝나고 기자회견하면서 선거를 사실상 패배로 규정을 하고, 그걸로 당 탓을 하고. 그렇지. 뭐지?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대통령 차 유리창을 깼는데,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왜 대통령은 당 보고 뭐라 그러지? 제가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하게 된 경위예요, 이게. 그리고 제가 밝히지는 않지만 저 입장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청와대에서 알았어요. 그것이 변해가는 과정을 대통령도 알고 나도 알고, 그리고 대통령의 측근들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대통령이 저희 어떤 비판적인 이야기를 수용한 게 아니고 저를 배척한 거예요. 제가 대통령을 배척한 게 아니고. 그러고 이제 제가 그 다스베이다에 나가서 재커나이프로 막 찔러대는데
재크나이프에 그 청와대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 이런 말을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작가님이 나와서 이렇게 경고음이나 어떤 빨간불 신호등을 킨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크게 이 정부의 어떤 방향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영향을 못 미쳤을뿐만 아니라 저를 이제 청와대에서 적대하게 된 거죠. 자,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배를 받은 지가 꽤 됐다. 김남국이 사고를 쳤는데 민주당 대변인으로 들어가고 전략공천을 받더라. 제가 이런 얘기를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저번 지방선거 때 정청래 대표는요, 컷오프 없다,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보궐선거는 100% 전략공천이다, 이 말이 중간에 끼어 들어옵니다. 제가 그때 이거 뭔가 이상한데? 처음에는 그런 말을 안 했거든요. 왜냐면 이번 지방선거도 있었지만 보궐선거가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보궐선거는 전략공천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 없었거든요. 중간에 재보궐선거는 100% 전략공천으로 한다라고 말이 들어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재보궐선거 한동훈도 들어오잖아요. 조국도 있죠. 굉장히 중요한 보궐선거가 많았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의 기본 경선 룰을 발표할 때 재보궐선거는 100% 전략공천으로 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중간에 그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김남국이 전략공천을 받아요. 김남준이 전략공천을 받습니다. 성남 아름방송 기자 출신 김남준. 아무도 보지 않는 지역 케이블 방송 기자 출신. 지금 민주당의 홍보? 나름대로 기자 출신이라고 홍보 관련 일을 맡겼어요, 당에서. 누구의 오더일까? 정청래 대표의 뜻은 아니에요. 김남준이 현진우나 훈식이 청탁 사고 치고도 전략공천을 받았다. 문진석은 그 사고를 치고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책임만 안 진 게 아니라 욕도 안 먹었어요. 질책도 안 당했어요. 이걸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구나, 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